도쿄 신주쿠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남편도 그걸 묵인하던 시댁도 누구 하나 그녀를 붙잡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이는 떠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왜 혼자 그렇게까지 무너져야 했는지. 하지만 3개월 뒤 서울의 어느 시장 한가운데서 마이를 다시 마주했을 땐 저는 도무지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 애는 예전에도 그렇게 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조금이라도 가슴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세상 어딘가 지금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가 이혼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휴대폰 너머의 그녀 목소리가 낯설게만 들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누구보다 야무졌던 여자 정리정돈도 잘하고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갔고 결혼도 일찍 했던 그런 마이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했던 거죠. 그 전화를 받았던 날의 저녁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도쿄의 4월, 벚꽃이 흩날리던 그 시기였는데 왠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이는 제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시부모님도 괜찮으시고 신혼집도 깔끔하게 꾸며놓았었죠. 저는 오히려 마이를 부러워했었거든요. 제 결혼 생활은 항상 뭔가 어정쩡했는데 마이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짧게 답했어요. 그냥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불쑥 화가 났어요. 좋은 남편, 좋은 집, 안정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일본을 떠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 대신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낯선 골목, 한글 간판들, 그리고 시장 입구의 선, 눈웃음 짓고 있는 그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서울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그 순간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가정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고 이름조차 잘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한 걸까?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열등감과 궁금증 사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20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어요. 서로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결혼 준비도 함께 했었죠. 마이가 결혼할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었고 제가 결혼할 때도 마이가 가장 기뻐해줬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던 마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마이는 그 후에도 연락을 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단답형 메시지만 보내올 뿐이었죠. 잘 지낸다거나 바쁘다거나 그냥 좋다거나. 예전의 마이라면 긴 문장으로 자세하게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 변화가 저에게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저는 마이의 소셜미디어를 계속 확인했어요. 한국의 거리 사진들, 음식 사진들, 그리고 가끔 한국어로 쓰인 짧은 글들. 마이가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느낀 건 부러움이었어요. 무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이가 부러웠거든요. 밤늦게 마이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자꾸 생각했어요. 저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버리고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마이가 떠난 지 3개월 뒤였어요. 뜻밖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쿄에 갈 일이 있어서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솔직히 긴장됐어요. 이혼녀가 된 친구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마이가 행복해 보이면 질투가 날 것 같고 불행해 보이면 안쓰러울 것 같고 어떤 마이를 만나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제가 알던 친구는 이미 없는 건 아닐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약속 장소는 신주쿠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알던 마이는 아니었습니다. 까만 롱코트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죠. 정말 가볍게, 자연스럽게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예전의 마이는 항상 조금 급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마이는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이가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요. 목소리 톤부터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예전의 마이는 항상 조금 긴장한 듯한, 뭔가 눌린 듯한 목소리였는데 지금의 마이는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찾은 사람 같았어요. 제가 잘 지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많이 잘 지냈다고 답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너무 단단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짓누르지 않는 것 같은, 어디에도 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마이라면 그럭저럭 지낸다고 답했을 텐데 많이라는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앉는 자세도, 말하는 방식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당당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이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건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서울에 놀러 오라고, 자신이 왜 그곳으로 갔는지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마이가 저를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동시에 정말 궁금해졌어요. 마이가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그녀와 나 사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제가 왜 결국 그녀를 따라 한국으로 향했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그 카페에서 마이와 마주 앉아 있던 2시간이 저에겐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마이는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게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예전의 마이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의 마이는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제가 정말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마이는 오히려 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 자체가 대답이었죠. 예전의 마이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마이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이가 갑자기 제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이제 안정됐다고 했던 그 말을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말을 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마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마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는 일, 저녁마다 시댁에 안부 문자를 보내는 일, 주말마다 남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동석해서 웃어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과연 안정이었는지 의문을 표했어요. 마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문득 제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기대했죠. 아침밥, 빨래, 청소, 그리고 밤에는 피곤해도 웃어주길 기대했고요. 그런 기대들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마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숨이 막혔을까요? 마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남편의 기대, 시댁의 기대, 회사의 기대, 자신이 원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저는 마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남편이 기분 좋을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회사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마이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뭘 좋아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영화 보는 것과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답했어요. 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신도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요. 남편이 싫어하는 영화는 볼 수가 없었고 여행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마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왔었어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시댁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고, 기혼 여성이 그런 걸 하면 이상하다고, 그런 이유들로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마이가 제게 작은 상자를 밀어줬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자개 핀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무늬가 새겨진 정말 아름다운 핀이었습니다. 마이는 이것을 서울 인사동에서 샀다고 했어요. 그 가게 할머니가 이 핀을 만들면서 이쁜 딸아, 머리 예쁘게 꾸미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이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였고, 회사에서는 사토시였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본 할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마이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더 이야기해줬어요. 비 오는 날 남자들이 우산을 씌워주는 일,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일들. 저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왜 그곳이 특별하냐고 물었어요. 마이가 깊게 숨을 쉬고 저에게 물었어요.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너무 많았거든요. 생리로 아플 때, 야근을 못한다고 할 때, 남편보다 늦게 집에 들어갈 때, 아이를 빨리 낳지 못한다고 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할 때. 마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여자라서 당당해도 되는 곳이라고요.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회사에서 일하는 언니들도 모두 당당하다고요. 마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서 떠났다고, 자신이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여자라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마이가 찾은 건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는 거요. 여자로서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마이의 말을 곱씹었어요.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것들은 아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 만나고 왔냐고,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대로라고 짧게 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마이가 말한 그 할머니의 모습,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들, 당당한 여자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마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부러워만 했죠.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마이처럼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여겼어요.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제 인생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이를 만나고 난 후 한 달 동안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왜 나만 이걸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동료들이 여자가 야근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그냥 넘겼어요. 어쩔 수 없지,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이의 말을 들은 후로는 그런 말들이 귀에 거슬렸어요. 왜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걸까? 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가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면 여자치고는 생각이 깊다는 말을 듣곤 했어요.
여자치고는 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여자는 원래 생각이 얕다는 뜻인 것 같아서요.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는 더 이상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부장님이 그거 괜찮은데 남자 직원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여자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말들을 들어야 하는 걸까? 왜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걸까?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 저도 언젠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마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당당하고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던 그 표정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답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생각해볼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나이도 이제 적지 않고 부모님들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부모님들이 기다린다고요. 그럼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제가 준비됐는지, 제가 원하는지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며 여자는 원래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래요. 여자는 원래 어떻다는 거죠? 원래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는 건가요? 원래 모성이 있다는 건가요? 원래 준비 없이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자라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그 질문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자라서 양보해야 하고, 여자라서 참아야 하고, 여자라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 의견을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예민하다고, 까칠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질식할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만 제 의견을 말해도, 조금만 당당해져도 사람들은 저를 예민하다, 까칠하다고 했어요. 왜 남자들이 의견을 말할 때는 주관이 뚜렷하다고 하면서 여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예민하다고 하는 걸까요? 같은 행동인데 왜 다르게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좀 이상하다고, 결혼한 여자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면 안 된다고, 남편이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제 생각을 말한 게 잘못인가요?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게 잘못인가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있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여자의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임산부분이 고맙다며 앉으셨는데 그 젊은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요즘 여자들 너무 나서는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게 나선 건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언제부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서는 일이 된 건가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그냥 조용히 살자고 굳이 그런 일에 끼어들 필요가 있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남편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임산부를 도운 게 끼어든 건가요? 언제부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끼어드는 일이 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이상해진 것 같다고, 요즘 모든 게 답답하다고요. 마이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제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자라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정말 이게 맞는 삶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후 마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자신이 여기서 뭘 하고 사는지, 왜 이곳이 좋은지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남편도 반대할 것이 뻔했고 회사에서도 휴가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여자라서 이런저런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이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죠.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첫 번째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용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낯선 언어들이 귓가에 맴돌고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이가 저를 반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정말 왔다고 외치는 마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도 더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만났을 때보다도 더 생기가 넘쳤어요. 마치 오랫동안 답답한 곳에 갇혀 있다가 넓은 들판으로 나온 사람 같았어요. 걸음걸이조차 가벼워 보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먼저 자신이 사는 곳부터 보여주겠다고요. 마이가 사는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일본의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이만의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마이가 찍은 사진들과 한국어 공부 노트들이 붙어 있었죠. 한국어 공부 노트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은 기초 표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법까지. 마이가 얼마나 이곳에서 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노트 곳곳에는 마이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어려운 발음이나 문법을 반복해서 연습한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혼자 이 모든 걸 한 거냐고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다고요. 마이의 집에는 한국 친구들이 준 선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차, 예쁜 찻잔, 한글로 쓰인 책들. 마이가 정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마이는 저를 홍대 거리로 데려갔어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이들, 늦은 시간까지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연스럽게 즐기는 분위기.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술을 마셔도,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자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혼자 술을 마시거나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거나 여자가 혼자 술 마시는 게 보기 좋지 않다거나 그런 말들을 항상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할아버지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세대 간의 벽이 낮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마이는 저를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망원시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김치를 파는 할머니가 마이를 보시더니 오늘도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일본에서 친구가 왔다며 예쁘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김치 한 포기를 덜어서 봉지에 담아주셨어요. 친구에게 줘야 한다며 김치를 건네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돈도 내지 않았는데 왜 주시는 건지.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감사하다고 하자 할머니는 뭘 그러냐며 친구끼리 놀러 온 건데 이것도 못 주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할머니는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계신 거였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제가 맵다고 하니까 물을 가져다 주셨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사과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서 친구 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주시거나 몸짓으로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누구도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에게 물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요. 마이는 이게 바로 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이라고요. 정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어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 일본에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따뜻함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마이는 우산도 없이 시장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젊은 남자분이 자신의 우산을 저희 위에 씌워주며 비 그칠 때까지 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비를 맞으며 뛰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마이에게 물었어요. 저 남자분이 왜 저렇게 해주냐고요. 마이는 그냥 그렇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타인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걸요. 저녁에는 마이의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만난 언니들이었는데 저를 정말 가족처럼 반겨주었어요. 한국이 어떠냐고, 음식은 괜찮냐고, 마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정말 용감한 것 같다고 했어요. 혹시 한국에 오래 있을 거냐며 자신들이 맛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다고도 했어요. 그들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졌어요. 무엇보다 저를 일본에서 온 외국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의 소중한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죠. 여자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한 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뭐가 가장 신기하냐고요. 저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고 그리고 여자들이 당당해 보인다고 답했어요. 당당하다는 게 어떤 면에서냐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사는 편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언니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자도 사람인데 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냐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자도 사람이니까 당당해도 된다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자는 여자답게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마이와 이야기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숨쉬기가 편하다고요. 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여자라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해도 되고, 목소리를 내도 되고 혼자여도 괜찮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자로서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제약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결정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을 앞두고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는 이미 끊어둔 상태였죠.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과 자유로움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조심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마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마이가 저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도 처음엔 무서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더 무서웠다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더 두려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마이는 용기라는 게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서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요. 그 순간 저는 마이에게 말했어요.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제가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이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이냐고, 정말 그런 마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날 저는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어려운 전화였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한국에서 연락한다고 하자 남편은 잘 지내고 있냐며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오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관광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적이던 저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요. 남편은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여행 가서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렸다고,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거라고 답했어요. 그 후 남편과의 통화는 길고 어려웠어요. 남편은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제 마음을 설명하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저를 때린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다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폭력도 없고 불륜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는데 왜 이혼을 하려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때로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걸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무섭고 불안하고 앞이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이가 제 옆에 앉아서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힘들지만 후회는 안 된다고, 이상하게 그렇다고 답했어요. 마이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증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 절차도 밟아야 했고 일본에서 제 짐도 정리해야 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설명해야 했죠.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정말 미쳤다고, 좋은 남편 두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가서 뭘 하려는지,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지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기억했거든요. 여자라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느낌을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한글을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한국어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열쇠 같았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존댓말의 복잡함, 정이라는 개념,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제게는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어에는 일본어에 없는 미묘한 감정 표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마이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어 선생님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었죠.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의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저도 그들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요. 그들은 저를 선생님으로 존중해 주었고 동시에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 주었어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용기라는 건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내는 거라는 거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모든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산지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김치도 혼자 담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제가 원하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어제도 시장에 갔는데 김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요. 예전에 저는 항상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당해요. 일본에 있을 때의 저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남편의 시선, 시댁의 시선, 회사 동료들의 시선. 그 시선들에 맞추려고 제 자신을 계속 줄여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우선시했죠. 내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요. 물론 예의는 지키지만 제 자신을 숨기지는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외롭기도 했고, 일본이 그립기도 했어요. 특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가서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몇 번씩 다시 가야 했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마이가 옆에 있어줬고,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줬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회사의 동료들은 정말 가족 같아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함께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들과 있으면 저는 그냥 아야예요. 일본에서 온 여자,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야로 받아들여져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제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젊은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분이 고맙다고 하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배려와 따뜻함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걸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곳이요. 일본에서 제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여자가 너무 나선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행동이 박수받을 일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 하는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여자라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몇 달 전부터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 한국 문화,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들을 일본어로 써서 올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댓글을 통해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는 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분, 한국에 대해 궁금한 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요. 마이와 저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예요. 아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마이가 먼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하면 마이는 제가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종종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언제나 확신해요.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저녁 노을을 보고 있어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요. 옆에는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아버지, 모든 게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요. 이런 일상이 제게는 선물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만났어요. 눈치 보지 않는 나,
미안해하지 않는 나, 당당한 나를요. 일본에서는 항상 뭔가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자라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야예요. 그냥 저 자신이에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는 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들에서 나와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보는 것,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 남편에게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 회사에서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어서, 아이가 있어서, 그런 이유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꿈과 행복은 소중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선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